독일 공군 총사령관 헤르만 게링은 평생 단 한 번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상공에서 이 전투기를 본 날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속도도 화력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체가 베를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연합군 전투기도 거기까진 가지 못했습니다. 연료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투기는 베링의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1943년 10월 슈바인푸르트 공습, 출격한 폭격기 291대 중 77대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손실률 26%, 3대 중 1대꼴로 추락한 날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독일 국경 너머 그 구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의 시작은 늘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국경선이 가까워지면 옆을 날던 호위 전투기들이 날개를 한번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혼자였습니다. 호위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국경 너머엔 루프트와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17 조종사들은 그 날개짓이 작별 인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식이 깨진 건 1944년 1월이었습니다. 독일 국경을 넘었는데 전투기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날개폭 11m의 기체가 폭격기 편대 옆에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시속 700km로 베를린을 향해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폭격기 조종사들은 이 전투기에게 리틀 프렌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폭격기 승무원들은 처음으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가 아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본 루프트와페 조종사들은 기체 식별 자체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날아온 전투기는 그때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두 곳에 있었습니다. 날개 그리고 엔진. 먼저 날개입니다. 기존 전투기의 날개는 앞쪽이 두꺼웠습니다. 공기가 날개 앞부분에 부딪히는 순간 흐트러지고 그 난류가 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P-51의 날개는 달랐습니다. 두께의 최고점을 날개 전체 길이의 절반 지점으로 밀어냈습니다. NACA와 공동 개발한 측류 날개였습니다. 공기가 날개를 만나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공기. 그 차이가 곧 속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엔진이었습니다. 원래 탑재된 앨리슨 V170 엔진은 고도 3,600m, 1,150마력이 한계였습니다. 유럽 전선의 공중전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7,000m, 8,000m. 그 고도에서 앨리슨 엔진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 메를린 61계열은 달랐습니다. 공기를 2단계로 압축해 고도가 높아져도 출력을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고도 7,200m에서 1,390마력. 앨리슨이 한계에 도달한 고도의 2배 높이에서 메를린은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앨리슨 탑재 시 시속 628km. 메를린 교체 후 시속 708km. 엔진 하나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동체 아래 라디에이터 흡기구에서 가열된 공기가 뒤로 분출되며 작은 추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냉각 장치가 동시에 추진 장치가 된 것입니다. 메러디스 효과라 불린 이 현상은 설계자들조차 처음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식히는 공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 것이죠. 이 기체는 원래 존재할 이유가 없던 기체입니다. 1940년 봄 영국 구매위원회가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요청은 단순했습니다. 커티스 P-40 전투기를 생산해서 넘겨달라. 기존 설계도를 받아 그대로 찍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북미항공회장 킨델버거는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걸로 직접 만들겠습니다. 설계도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팀이 꾸려진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02일 공장 바닥에서 5개 섹션으로 나뉘어 조립된 시제기 NA-73X가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동체, 중앙동체, 후방동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배선과 배관을 미리 심어둔 채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통상 신형 전투기 개발에 2년에서 3년이 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대 생산 단가는 $50,000. 당시 기준으로 값싼 전투기였습니다. 영국은 일단 받아두었지만 주력으로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조차 자국산 전투기임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앨리슨 엔진의 고고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런던 주재 미국 무관 토머스 히치콕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국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미국 기체. 어느 쪽에도 자기를 밀어줄 부모가 없었다. 그 고아 신세의 전투기가 바뀐 건 한 통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테스트 파일럿 론 하커. 1942년 봄 그는 앨리슨 엔진이 달린 P-51을 직접 몰아본 뒤 상관에게 짧은 메모를 올렸습니다.
이 기체에 메를린을 넣으면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될 것입니다. 당시 메를린 엔진 생산 물량은 이미 스피파이어와 랭카스터 폭격기에 전량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런던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하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42년 10월 메를린을 품은 시제기가 처음으로 하늘에 올랐습니다. 비행 데이터를 본 엔지니어들은 말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기체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체가 된 순간입니다. 1943년 10월 P-51이 없던 한 출격한 폭격기의 9.2%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45.6%가 총탄을 맞고 귀환했습니다. 10대가 뜨면 한 대는 추락하고 나머지 4대는 구멍이 뚫린 채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1944년 2월 P-51이 편대를 채운 한은 귀환율 3.5%, 손상률 29.9%, 4개월 만에 폭격기 조종사의 사망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전술이 생긴 것도 독일의 전투기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기체가 생겼다는 단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브리게이더 제너럴 토머스 헤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폭격기를 베를린까지 호위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항속거리, 항속거리, 항속거리. P-51은 이 항속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였습니다. 병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럽 전선 공중 격추 4,950대, 지상 파괴 4,131대, 연합군 전투기 전체 전과의 절반이 P-51 기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공중전 킬 비율은 10대 1에 가까웠습니다. P-51 한 대가 추락하는 동안 10대의 적기가 먼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최상위 에이스 파일럿 조지 프레디는 P-52만으로 23대를 격추했습니다. 354 전투비행단은 단독으로 664회의 공중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루프트와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반복하면서 P-51의 결함을 눈치챈 것이죠. P-51의 엔진은 물로 식히는 구조였습니다. 뜨거운 엔진 주변을 냉각수가 돌며 열을 흡수하고 그 열을 동체 아래 라디에이터로 내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성능의 원천이 동시에 이 기체의 가장 약한 곳이었습니다. 적탄 한 발이 그 관을 뚫으면 흰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5분 안에 엔진은 멈췄습니다. 그 후 메서슈미트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P-51과 교전할 때는 동체 하부를 집중 사격하라는 비공식 전술이 공유됐다고 전해집니다. 정면 승부가 필요 없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스쿱 하나만 뚫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취약점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종석 바로 뒤 등받이 너머에 85갤런짜리 연료 탱크가 추가로 달려 있었습니다. 항속거리를 더 늘리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를 가득 채운 채 이륙하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기체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P-51 조종사들은 교전 전에 반드시 이 탱크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체의 가장 큰 장점이 교전 때에는 가장 큰 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취약점들을 안고도 P-51은 계속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를린 하늘에서 전쟁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에이스 조종사를 전선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반부터 실력을 쌓아온 베테랑들이 격추되거나 부상당할 때까지 계속 날았습니다. 반면 연합군은 달랐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을 일정 임무 후 귀환시켜 신병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그 경험이 다음 세대로 흘러갔습니다. 1944년 말 독일 신규 조종사의 비행 훈련 시간은 160시간이었던 반면 미군 신규 조종사는 40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처음 마주치는 순간부터 이미 승부는 결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독일에게 남은 카드는 한 장, 메서슈미트 Me-262 전투기뿐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전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프로펠러가 없었습니다. P-51보다 시속 160km 이상 빨랐습니다. 공중에서 맞닥뜨리면 P-51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종 병기였던 셈이죠. 그러나 이 제트 엔진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착륙 때 출력 조절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Me-262는 엄청나게 느려졌습니다. 이 점을 노린 P-51 조종사들은 독일 공군기지 상공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것을 에어드롬 파티라고 불렀습니다. 상공을 배회하며 기다리다가 Me-262가 착륙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는 활주로 위에서 격추됐습니다. P-51은 총 15,469대가 생산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고철로 녹여지거나 한국전에서 소모됐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자리에 지금 비행 가능한 실물은 약 150대. 지금도 매년 전 세계 에어쇼 활주로 어딘가에서 메를린 엔진이 켜집니다. 12기통이 깨어나는 소리는 80년 전과 같습니다. 미 공군이 P-51을 공식 퇴역시킨 건 1957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내려온 건 1984년 도미니카 공군의 활주로에서였습니다.
설계에서 퇴역까지 44년. 엔진 하나를 바꾼 단 하나의 선택이 만들어낸 시간입니다.